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으로는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네. 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던 서울 서초구가 이제 7월 중으로는 좀 행정 예고를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또 완화하기로 했거든요. 네. 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영업 시간이 이제는 0시부터 자정부터 이제 오전 10시까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 입장에서는요. 새벽 배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새벽 배송이라는 건 결국에는 새벽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업 시간 제한이 걸리니까 뭐 새벽 배송 준비할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온라인 커머스 쪽은 막 발전하는데 근데 대형마트는 사실상 뭐 새벽 배송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이제 서초구에서 이런 영업 시간 제한을 이제 행정 예고를 통해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예, 조례가 이제 바꿔지게 되는데 지금 차트에 뭐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2시부터 3시까지 이를 딱 묶었어요. 나머지 예. 시간은 사실상 이제 영업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를 하느냐? 새벽 배송 준비하겠죠. 그러면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후생이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다. 그동안 사실 계속적으로 뭐 대형마트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네. 뭐 대표적인 게 영업시간 제한이고요. 그다음에 의무 휴업일이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씩 풀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좀 쇼핑하기가 좀 편해지는 부분이다.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일단 조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서초구에 계시는 구민들의 어떤 후생을 위해서 먼저 좀 나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초구 대형마트 한 4곳과 준 대규모 점포 한 33곳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배송은 지금까지 이커머스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가 되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또 부작용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찬성과 반대 좀 나눠져 있는데 네. 일단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됩니다. 한 번 개정이 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게 영업시간 제한이에요. 0시부터 10시까지. 그다음에 이제 의무휴업일. 보통 이 의무휴업일을 이제는 지자체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서초가 변한 거고 대구도 변한 거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씩 지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규제했을 때는요. 이제 오프라인과 오프라인의 싸움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 구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한 번 더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예 뭐 폐지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폐지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이 폐지를 반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골목상권 보여야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자꾸 말 그대로 의무휴업일이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영업시간이 뭐 지금 서초구처럼 2시부터 3시까지 된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이제는 후생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벽 배송한다 그러면 새벽에 나와야 또 되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예, 그렇죠. 건강권에 대해서 이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동계 쪽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프라인과 오프라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싸움인데 이제 경쟁 구도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동안 이제 묶여왔으면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뭔가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통계를 보면은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상공인 매출을 봤더니 연간 6.1% 하락을 합니다. 실제 또 시장 점유율도 11.4%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과 후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자료도 있는데 13년도에 전통시장 개수가 1,502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3년 이후에 봤더니 2022년 기준 봤을 때 1,388개. 오히려 전통시장의 수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아니면 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나왔지만 오히려 뭐 소상공인에게 큰 혜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통산업발전법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폐지 수순을 지금 가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 과연 이제 어떻게 뭐 개정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퇴근하시거나 네. 아니면 오랜만에 지인 만나신 분들 오늘 한 잔 해야지. 딱 한 잔만 하자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진짜 이 한 잔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식당에서 병으로 술을 파는 게 아니라 딱 한 잔으로도 술을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좀 허용된 배경도 궁금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와 기대가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시장에서는 통용이 됐었어요. 이미 지난해 국세청에서 이제 통용 규칙이라고 해서 예. 이미 이 잔술 판매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명확한 법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 통해서 이걸 합법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로 이제 잔술 판매가 포함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잔술 판매해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뭐 음주 문화가 확 바뀌겠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병이요, 두 병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잔 주세요, 두 잔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뀔 거고 그러면 이제 음주의 양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위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물론 소상공인 분들이 잘 지켜주면 모르겠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술을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남아있는 술을 재사용. 네, 재사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뭐 말 그대로 이제는 부작용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잔술 판매가 허용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면 남은 소주를 재사용하면 위생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주류 업체들 입장을 보면 잔술을 판매하게 되면 그 자기들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업계 영향은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저는 뭐 매출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해봐요.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막 경제 과도기 때, 경제 성장기에 막 병째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MZ 세대들은 소량 마시고요. 그다음에 알아서 좀 잘 조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술 판매하면 되게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음주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그런 매출이 떨어지겠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소주 한 병이라고 본다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예. 좀 흘리는 것까지 하면 한 6잔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 한 잔당 833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손님한테 833원 받지는 않을 거라고요. 1,000원 이상. 1,000원 정도 받겠죠. 네. 그럼 오히려 따져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비싸게 주고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오히려 또 남는 장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뭐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보겠고 다행히 저는 좀 기대하는 바는 그겁니다. 이제 음주 문화가 좀 바뀔 거다. 술 먹는 문화가 이제는 좀 소량 마시는 문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뭐 시행령 개정된 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평론가 말씀 듣고 보니까 벌써부터 애주가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잔으로 먹어야 되나 병으로 먹어야 되나 고민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가 1,49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2006년 1월 이후에 최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낙찰이 많아졌다라는 예. 얘기는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이 매물들이 지금 쏟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는 강서구라든지 화곡동 이런 쪽에서 실제 이제는 경매로 나오는 임의 경매로 나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낙찰 율도 이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 실제 이제는 뭐 지난달까지 10%에 이제 불과했는데 낙찰가율이 한 20%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이제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허그에서 대항력을 좀 포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그에서 자꾸 대항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행사하다 보니까 낙찰이 안 돼요 일단. 경매 참여하신 분들이 이거 뭐 해봤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허그가 대항력 포기하는 물건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매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는 좀 해도 되겠다 해서 낙찰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경매 낙찰률이 소폭 개선됐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물량 자체가 많아진 맞아요. 거기 때문에 낙찰률이
개선이 된 거고,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빌라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하나 내놨어요. 어떤 대책이냐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방안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에게는 뭐 부족하겠죠. 하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도 정말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나온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 좀 보거든요. 일단 어떤 거냐면 일단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LH가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이걸 받아서 그럼 경매에 우선 매수권 가지고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매에 참여하니까 낙찰을 받겠죠.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는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말 그대로 LH에 대해서 이제는 임대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시세의 한 30에서 50% 정도 임대료를 받겠다 이건데, 근데 이 임대료를 이제 안 받겠다는 거예요, LH가. 그래서 그러면은 LH에서 임대료를 안 받겠다는 얘기가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경매 차익에서 그 재원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 뭐 빌라에 대한 낙찰 가율이 이제 67.8% 정도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이제는 말 그대로 뭐 감정가가 있는 빌라가 있다. 그럼 1억 원의 감정가인데 낙찰가율이 67.8%니까 6,78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그 남은 차익이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윤이란 말이에요. 그 이윤을 가지고 이제는 뭐 피해자들한테 도와주겠다. 한마디로 그 이윤을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분이 퇴거를 한다 그러면 임대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또 돌려준다. 이렇게 이제는 보관을 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과연 또 실효성이 있을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찰가율이 67%, 뭐 화곡동 같은 경우는 한 68% 정도 되는데 과연 경매에 참여해서 과연 물론 뭐 우선 매수권을 쓰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남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 하지만은 뭐 방법론 쪽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어쨌든 피해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데 오늘 이제 오후 잠시 후가 되겠네요. 네.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선구제 어쨌든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는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정부안과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좀 서로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구제 후회수라는 문제가 사실상 세금 써갖고 선구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쌍문계약이고 민간계약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피해를 과연 세금을 써서 보상해줘야 되느냐라는 사실 원칙적인 어떤 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저는 좀 여기서 지목하고 싶은 게 이게 정부라기보다는 저는 국회의 탓이라고 좀 보거든요. 전세 제도에 대한 허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대항력 효력이 이게 0시부터 생기는 거죠. 그 전에 만약에 대출 받으면 바로 직전에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국회에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관련된 법을 진행하지 않았던 거, 입법 활동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회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 국회 때, 22대 국회 때 뭐 전세 제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법을 좀 빨리 입법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발의를 하셔야 되겠다.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